날씨 좋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45회 지대북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주 만이지, 그죠? 네. 아, 구정이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쉬었어. 일단 오늘 이제 지대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죠?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요즘. 아, 근데 뭐 갑자기 자기소개도 안 했네. 맞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편하지, 그지? 한 주간 뭐 있었는지보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세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빚 갚아야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새신랑 깡세. 예. 갈수록 둥그러지고 있는. 맞아. 결혼하자마자 예. 둥그러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성격이 결혼하니까 유해진다. 이게 유해지는 것 같아. 얼굴이? 정말? 예, 당장 갚아야 될 대출금이 생각나니까 죽창보다는 죽창은 내려놓으셨어. 죽창 판매. 근데 표정이 많이 밝아져가지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은 재밌으셨습니까? 예, 그냥 환상적으로. 아, 진짜? 예. 그래. 환상 좋았겠다. 후쿠시마 갔다 왔다고. 맞나요? 이스터선. 이스터 갔다 왔어? 좋았겠네. 알겠습니다. 이독실입니다. 과학과 기독교, 네. 종교 쪽에도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이온 음료에 관심 있습니다. 뭐야? 나 모르는 뭐가 있어? 그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시잖아요. 이유 능료? 제가 이온 음료라고 했는데 그렇죠. 발음이 부정확해서 발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발음 연습을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설에 따르면 김노인이라는 설도 있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네. 둘 다 사실이네. 발음이 어눌해가지고. 김노인.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자기소개 끝났고 일단 광고 저희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고 계셔가지고 네. 감사드리는데 네.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어가지고 곧 있어가지고 좀 이벤트 여러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네. 카페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게끔 네. 하겠습니다. 벌써 카페 회원이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네. 가입만 하고 안 들어오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하나. 저도 가입한 카페가 한 2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대단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오세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광고 있었어요. 네. 광고 뭐 이것저것 저희가 오랜만에 해갖고 광고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광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좀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필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죠.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가 너무 많다. 좀 요청이 있어가지고 광고를 그래서 이걸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무조건 갑자기 안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대충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목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 미술 전시회, 고 전시회, 밀레 전시회 같은 거 전시회에 대해서 광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디서 하는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플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힘들겠다. 또 날다씨님께서 전 세계 비자 앱을 개발해 주셨나봐요. 그래서 비자에 관해서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앱? 네, 비자. 비자를 받는 방법, 뭐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괜찮다. 괜찮네. 네. 그리고 진공상태님께서 부모님의 고물상 광고를 해주셨는데 광운대 근처에서 하신대요. 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불필요한 물건을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건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광운대 옆에? 네. 제가 이용하겠습니다. 네. 실천예술가 두누님께서 3.3 기부의 날 실천. 고물상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할머니 힘내세요. 해서 이제 기부의 날 절대적 가치 나눔해서 이게 해주셨어요. 이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예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두누님 예술 하시는 분이죠. 네, 이거 확인해서 한번 손톱을 사용하시던데? 손톱을 모아가지고 보내드려도 쓰실라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손톱 예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경롬님께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는 이대리 김 실장의 아부금지 해서 직장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재밌다는 평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김군님께서도 팟캐스트를 하나 만드셨는데 호구와트, 이름이 호구와트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소비로 저항하기 해서 재미있게 한번 해주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소비로 저항하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돌고래님께서는 취미미술 원데이 클래스 컬러링 수업을 하시는데 이게 2월 28일, 3월 1일 이렇게 이틀 중에 하루 선택하는 거라서 네. 저희 나갈 때 그러니까요. 3월 1일 날 꼭 네.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천연 코르크 소재로 만든 휴대폰 케이스 광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코르크 소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핸드폰 케이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임문수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가 책 광고 해드렸었잖아요. 네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시간 0.2초. 저자이신 분께서 북세미나 3월 14일 날 하신다니까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카페에 무료 네. 광고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정말 많아졌네요. 네, 광고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슬아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닌가? 이걸 읽는 게 아니군요. 맞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일 많이 축하드리고 슬아 씨가 누구냐면은 저희 카페에서 아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활발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면 모임도 하고 계시고 녹음하는 오늘 아마 생일이실 거예요. 네. 오늘이 2월 29일이죠. 28일. 저한테 직접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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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대북 3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호머 루덴스 깡 선생께서 노는 인간에 대해서 좀 해주셨어요. 그죠? 노는 인간. 노는 인간. 노는 인간 맞잖아,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혼들의 여행 진행을 쓰는데 놀랍게도 영혼들의 여행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진짜? 네. 이게 누군가 듣는 거야? 판매량이 그렇죠. 아마 출판사에서도 이 옛날 책이 왜 갑자기 팔리지? 아마 뒷조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어떻게 이북으로 알았을까? 샀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경제 감사합니다. 활동에 일조하고 있네요. 저희 팟빵이. 우리가 출판업계를 활성화시키는군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지대북 한다고 뭐 광고료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광고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료 광고도 받는데, 그죠? 예, 아직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유료 광고. 호모 루덴스는 뭐 연락 없나? 호모 루덴스는 아직 이 양반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책은 이거 출판사에서 너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만들 것 같아. 이미 베스트셀러. 어쨌든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인 거죠? 그렇죠. 네. 3번째 시간으로 우리 독실이가 네. 야 전쟁사 해준 줄 알았더니 전쟁사 한다고 농담으로 카톡에도 얘기한 거였지. 농담이었어?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전술이 뭐 팔랭크스 전술 이런 거 얘기하기 그런 거 힘들잖아. 해주지, 그런 거 재밌잖아. 해주시면 아, 진짜. 야전의 기원 근데 이런 거. 우리 방송은 그런 걸 좋아해. 망청 쓸데없는 거. 뭐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네. 알랭드 보통의 오늘 불안 해주신다고요. 네네. 책이 낡았죠. 네. 예. 책을 막 진짜 따로 들었어요. 옛날 책이네요. 그죠? 이거 또 새로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네. 그렇겠지. 그렇구나. 유명체니까. 그치. 어쨌든 껍질 우리 벗기니까 예쁘다. 벗기지 마. 처음 벗겨봤어. 알았어요. 저는 오늘 한 네. 주간 뭐 했냐고 할 줄 알고 준비해온 게 있었어요. 그래요? 한 주간 저도. 왜 뭐 특별한 일이 뭐 있었어요? 혹시 없었어. 요거 보셨어요? 보기만 뉴스에도 심지어 했어요. 나왔었던. 클릭하진 않았어요. 요게 뭐냐면은 지금 파란색이랑 검정색 혹은 드레스. 금색이랑 하얀색으로 돼 있는 드레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이 색깔. 실버 미리 뜬 거. 이 굉장히 그 논란 되기 전에 어디 카페에 올라가고 봤었거든요. 옛날에 미리? 아니요. 옛날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봤는데, 어저껜가 봤는데, 전 이거 보자마자 흰색 금색이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로? 그 사진을 이게 아니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드레스 사진이에요, 그냥. 이게 흰색 금색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로? 파란색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는다는 거야. 깡색 뭐로 보이는데? 무슨 색깔 드레스? 이게 저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흰색 금색으로 보였는데 진짜로? 이게 흰색 왜? 금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난 어떻게 봐도 파란색으로는 안 보여. 파란색 뭐 검정색. 차이 때문에 이거 발생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검정이 이게 없잖아. 여기 엄지 검정이 왜 있어. 그러냐면은 결혼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흰색 금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요게 지금 파란색 검정색 안 그만해. 보인다고? 이제 그 지금 하늘색인 건 알겠어. 보인대잖아. 그 그늘에 가면 이제 사진도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늘 같은 데 가게 되면 네. 실제로 우리가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푸르게 보이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푸르게 보이는구나. 나는 그걸 본 근데 다음에 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냥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시각 능력의 이게 여러 차이? 가지 그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래요?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추세포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원추세포라고 안 하고 원뿔 모양 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컬러 색깔을 구분을 하고 RGB 네. 시각 세포 자체가 원뿔형으로 생겨가지고 네, 거지. 그래서 원뿔 모양 세포 또 막대 세포라고 있어요. 그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간상 세포라고 하는 거는 명암을 구분하는데 둘 중에 뭐 원추 세포에서 어느 부분이 더 강한 사람이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봐봐, 이 검정이라면서요. 두 개 색깔 비슷하잖아요. 이 검정이야? 전혀 안 닮았는데? 하나도 안 비슷해. 이거 완전 검정색인데? 이 검정색이라고요? 지금 독실님이 검정색. 누런 검정색은 휴지를 요 위에 요게 검정색이지. 야, 이거랑 색이 같아요. 야, 우리는 라디오 방송이야. 그만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판단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이제 관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색깔에 있어서도 관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얀색이냐는 주장했고 저는 이게 어떻게 검은색이냐는 주장했잖아요. 네. 저는 검은색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거예요. 하얀색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거예요. 푸른빛이 좀 있다든가 누런빛이 좀 있더라도 이거는 흰색이다. 하얀색이구나. 흰색으로 볼 수 있다. 네네. 어떤 사람들은 얘가 좀 그 붉은기를 띠고 있다든가 노란기가 있다든가 갈색기가 있지만 이건 검은색으로 볼 수 있다는 관용이 있는 건데 사람마다 그 관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음성을 인식하는 거 우리가 대화하는 언어에도 나타나고 우리는 까와 카를 다르게 인식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같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할 때 뭐 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그렇죠. 발음할 때. 그게 이제 시각에서도 드러나고 언어에서도 드러나고 글씨를 인식할 때도 필기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식할 땐 쉬운데 컴퓨터가 그걸 인식하는 거 어려운 것도 관용을 집어넣기 어려운 거니까. 근데 저는 그 관용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어떤 그 뭐라고 해야지? 그 과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적용한 거야?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처음 얘기하려고 했어. 관용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 좀 흔히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른 표현일 것 같아서. 사회학적으로 관용이라는 걸 지금 적용해 본 거지. 네네. 근데 적절한 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음식에서도 관용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개 음식이 맛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다. 그렇지.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되겠죠. 근데 이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동물에 있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소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소리를 다 구분하는데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맞아, 유아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맞아. 이제 색깔 인식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걸 느끼면서 뭘 생각했냐면 칸트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칸트. 관념론의 승리다. 야, 이게 관념론을 증명해 주는 거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요. 다르게. 이게 어느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그래, 그 말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이 서로 인정을 해.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저게 저 색깔로 보이지가 전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 해도 저 색깔로 안 보인다. 서로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보다 회로가 다른 것 같아. 실제로 이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세계 전체를 우리가 너무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요. 너무나 다르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싸움, 토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관념론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역시.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허구였고.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거의 회로 그때 우리가 했었던 거를 좀 같이 좀 연장선상 얘기를 해보자면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 제가 사진 사이트에서 봤어요. 처음에 본 게. 근데 현직 사진 그 편집을 하고 그 하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요? 그 색깔을 다루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둘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는 뭐 이제 모니터가 A조에 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비싼 좋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조건 무슨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이 없는 게 같은 화면을 보고서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다르게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면서도 약간 소름 끼쳤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다 자폐한 거지. 자기 세계에 사는 거고. 그렇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관념론 역시 맞는 것 같았어요.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깡 선생이랑 김도희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보긴 봤어? 저는 네이버 인터넷 메인에 떠서 보긴 했는데 클릭하진 않았어요. 저 원래 SNS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뭐 저런 거 사람들이 자꾸 보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노예 관점에서 보면 푸른색과 흰색이 같은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네? 개체를 초월한 일자성 그런 건가? 깡 선생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그 와이프랑 술 먹으면서 봐가지고. 글쎄요? 빙빙 돌. 왜 돌고 있나? 그렇게 보셨군요. 책으로 안 보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라이브로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장난한다고 생각해.
지금 나를 장난하고 바보 만드나? 이게 어떻게 이 색깔로 보여? 이러면서. 근데 오늘 뉴스에서 그 확률로 보니까 흰색, 금색으로 보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서양에서 74%인가? 그 맞아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싸, 소수였어. 김도희는 뭐 한 주간 뭐 있었는데? 아까 전에 할 얘기 있다고 했잖아. 한 주간. 하도 그걸 물어보니까 항상 할 일이 없어서. 네네. 생각해보니까 명렬에 미드를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한 미드 60편은 본 것 같아요. 뭐 보셨어요? 저도 미드 좋아하는데. 미드 처음, 그니까 뭐, 부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예전에 뭐, 로스트 이런 거 유명한 것도 한 번도 안 봐서. 이놈의 로스트. 하우스 오브 카드, 뭐, 고담, 뭐, 이런 거 다 봤어요. 나중에는 볼 거 없어서 왕자의 게임, 그리고 디 어페어, 이번에 작품상 받았다고 불륜 다룬 건데, 그레이 재밌더라고요. 50가지 그림자? 아닌가? 아닌가? 그건 영화야? 네. 아니, 설날인데 뭐 미드만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걸 안 지내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고 이제 뭐 일 다 끝나고 해서 그냥 처박혀서 미드만 봤어요. 아이고 돈은 정말 안 닦으시다. 자랑이십니다. 네. 예.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추천 하나만 해줘.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오브 카드. 네, 재밌었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 정치물이에요. 그 미국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것들. 오바마 나와요? 오바마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추천했다던데요. 재밌다 이거 미드. 그래? 현직의 정치인이 추천할 건 정도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 유통사 측에서는 저희한테 광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죠? 네. 불안을 준비했습니다. 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꽂혀있는 책들을 보니까 좀 과학 쪽만 많이 있고, 인문 쪽 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가면 책장에? 책장에. 그래서. 신기하다. 인문 쪽에. 그렇구나. 이과 사람들은 어떤, 이과적 서적 중심으로 서재가 재편돼 있겠구나. 선생님 인문책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인문책이요. 좀 바꿔서 이해해가지고. 또 뭔가 이제 개론서들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괜찮아요. 예. 음악사에 관한 책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좀 감명 깊게 봤던 책을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죠. 너무 읽으면서 감탄했었던 책이었거든요. 한참 만에 몇 년 만에 다시 몇 시간 전에 읽어보면서 그래요? 다시 읽으면서 이건 정말 어려운 책이구나 싶었어요. 내용은 쉬울 수도 있는데 요약이 불가능한 책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대단해. 그래요? 너무 좋아. 정확한 제목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이군요. 알랭드 보통 불안. 제가 본 책은 빨간 표지책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책은 뭔지 모르겠고 저는 이 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더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관점을 소개할 게 별로 없어서 네.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근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희도 읽은 사람 있나? 사실은 나 안 읽었어요. 나도 안 읽었어요. 저는 봤는데 그래요? 2권 정도 불안이랑 여행의 기술? 여행의 기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호평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인의 네. 관점에서는. 그래? 예. 저 그 생각했어요. 완전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저는 어떠냐면요. 비문학을 좋아하고 네. 이런 서술들이 좋아요. 여기 나오는 서술들. 되게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요약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의 거리가 없어요. 상상의 날개를 펼칠 게 없어요. 소설은 상상하잖아요. 네. 소설은 쭉 읽어가면서 그 상황들을 상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불호가 다 갈릴 것 같아요. 네. 이런 책들은.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소설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작가가 그냥 자기의 상상을 이제 쓰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황을. 왜 그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설이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처음에 알랭드 보통의 소설을 처음 접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였나? 나는 왜 너를 네. 그게 처음에 소설인 줄 알고 참 재미없을 것쯤 누가 추천을 해갖고 읽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던 소설이랑 달라. 근데 일반적인 소설 좋아하는 사람은 그 소설도 싫어했을 거예요. 소설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최고의 작가. 내용도 너무 좋고. 독실이가 좋아하는 작가였군요. 네, 사실 그렇죠. 예.
기대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설에서 묘사가 잘 돼서 상상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거를 하면서 되게 곱씹는데요. 네.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왜 빨리 줄거리를 왜 안 넘기지? 그러면서 막 듬성듬성 넘기거든요.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지? 왜 분량을 불리지? 그러면서. 분량을 불린데. 완전 무식한 소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저한테는 참 이게 좋았었던 책이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여기 책에서는 이제 정의가 있고 먼저 불안의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책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정의는 그냥 짧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뭐냐, 사회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하고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 이게 지위를 말하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신분제는 아니니까 이제는. 근데 과거랑 다르게 이제는 경제적 성취랑 관련해서 지위가 부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근데 그 높은 지위는 즐거운 결과를 일으켜요. 돈이 많으면 혹은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원도 많고 자유도 많고 공간, 안락함, 시간, 남들로부터 배려도 받고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느낌도 받고 초대도 받고 아첨도 받고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주고 그렇지. 경의와 관심. 그래서 높은 지위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가장 얻고 싶은 게 뭔가. 여기서는 지위였어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많이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네.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진다는 건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자기가 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잖아요. 개같이 번다고 인정한 사람 없을걸요. 자기가 다 훌륭한 일을 한다. 훌륭한 일을 해갖고 그걸 벌었다라고 생각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하세요? 뭐가 목표입니까? 인생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표 보세요.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인생의 목표를 물어가지고. 왜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보면서. 거기 동의할 수 있냐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가 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데 동의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실제로 개개인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 이면에는 사실은 지위를 추구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낮은 지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나 큰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을 여기서 봤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지위로 인한 불안이 결국엔 불안이다.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불안하고 높은 사람은 이제 낮아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높은 지위를 평생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귀족들이나 그렇죠. 과거의 귀족들도 뭐 뒤집어질 수 있었지. 현대 뭐 재벌들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막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조금 후진을 시켰다고 구속이 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지위가 확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입장에서는 내 건데. 그게 이해가 갔어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회장님들 같은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모멸감을 거기서 받으니까 그거를 이기질 못하고 자살한다. 근데 일단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으니까 인생의 목표점이 뭐지? 하지마. 왜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최 사장은 윤회하는 거잖아. 경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인생의 레벨업. 목표. 레벨업. 영혼의 레벨업이고. 만렙 찍는 거. 여기서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불안해하게 돼. 나는 어떤 면에서 불안하냐면은 이게 너무 인생을 내가 잘 못 견뎌가지고 너무 쉽게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여기서 인생의 의미를 못 깨우쳐가가지고 다시 또 윤회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게 사실 불안해. 계속 반복해갖고 많은 걸 깨우쳐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레벨업. 영혼들의 레벨업. 한 4, 5렙에 돼야지. 궁극적으로 그것도 많네요. 그러니까. 맞네. 레벨업 하려고 한다. 높은 레벨을 원해. 경험의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깡 선생이나 김도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잘 살아야지. 그렇군요. 열심히. 잘. 대출도 갚고. 지금 깡 선생 머릿속에 90%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언제 나가지? 실제로 목표는 뭐야? 목표 어떤 거지? 실제로 목표?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저는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부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되게 자족적인 삶을 많이 추구하려고 했죠. 예, 자웅동체적인 삶. 그렇죠. 연애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 부질없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뭐가 목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요? 부질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또 약간 또 방황의식이 온 것 같아. 오히려 제가 철학과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는 목표가 나름대로 있었죠.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밌는 일이니까 나는 이 속에서 그냥 살겠다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 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아직 목표에 대해서 다시 방황하는 그렇죠. 시간이었구나. 다시 찾아야죠. 근데 목표라는 게 계속 바뀌는 것 같긴 해. 현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알랭드 부통이 말했던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레벨이라는 게 꼭 사회적인 레벨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레벨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레벨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경우에는. 김도희는 어때? 목표 뭐예요? 저는 목표가 별로 있었던 이미 적이 이뤘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셨군요. 맞나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표가 늘 없었어요. 뭐 학교 다닐 그래요? 때 뭐 어떤 성적. 나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의 말을 내가 100%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있는 나의 상태가 뭔가 부족하고 좀 허접해 보이니까 자꾸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많았던 것 같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 책도 막 읽으려고 했던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막 지금은 내 모습이 불만족스러운 거야. 고등학교 때? 그렇지. 되게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뭘 안 그랬을 것 같아. 너 지금 와 저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야, 아니, 너무한다. 저는 좀 그랬어요. 이런 반응을 원한 거야. 우리 뭡니까? 상위 분위기 좀 1%에 이상한데 내가 오히려 그렇게 막 공부하려고 했던 동력은 사실 열등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군요. 네. 우리는 뭐 열등감도 없어가지고 못한 거지 뭐. 아유.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없었어. 열등감에 자살하고 이제 그 순우대학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그룹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서 열등감이 있는 무리들이 또 생겨나니까. 대학교 때는 아니었잖아, 그지?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되게 심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제 나의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싶은 거지. 예, 그런 욕구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재밌는 게 비슷한 얘기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좀 대단하다 싶은 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패널 분들이 또 철학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쓸데없구나. 해결 안 됐는데.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직 해볼게요. 불안한데. 네. 일단 불안의 원인으로 사랑 결핍을 먼저 찍었어요. 네. 사랑 결핍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제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엔 사랑받고 싶은 욕구다. 맞아요. 여기서의 사랑은 존중 같은 걸 포함한 거거든요. 그 해결의 인정 욕구에 대한 얘기 하지 않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이제 결핍인 거죠. 요새 애들은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관심종자. 사랑 결핍인 사람들, 관심병 환자. 근데 그 용어도 좀 나는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관종. 그래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좋을 수는 인터넷 없는 거죠. 용어들은 사실 용어라는 것이 어떻게 쪼갤 수가 없는 거고 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터넷 용어들은 다 어떤 뭐랄까 부정적으로 그 현상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 같아. 비꼬기만 하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뭔가 핵심을 찌르는 게 가끔 있어서 너도 관종이란 말은 되게 적절한 표현이긴 한 것 같아. 현상을 표현하는. 이제 비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 관심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어쨌든 예. 되게 중요한 정당한 것 것까지도 관종으로 몰아버리면 안 좋은 것 같아. 도매금으로 모든 행위를. 아니, 그렇지. 이제 그걸 공격적인 의미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아요. 강 선생님은 굉장히 그거를 관종이란 표현을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관종이야. 관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정 결핍 뭐 이런 거. 그래요? 예. 들어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자, 낮은 지위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래서 없는 셈을 치게 된다는 거죠. 신문이나 어떤 사회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사생활 다 보여줘. 스타들의 사생활 다 보여주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0회 예. 자 여기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한 말은 사회에서 밀려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 그거보다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 상대하시 한다면 오래지 않아서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다 못해 차리다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뭐 그 군대에서 기수 열애를 시켜버린다든가 지금 학교에서도 그 이지메의 어떤 이지메라는 표현도 요즘 안 쓰죠 잘. 뭐라 그래요 요즘엔? 요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현상이 그치? 있겠죠. 근데 정말 뭐 빵 셔틀을 시키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진짜 쟤랑은 아무도 말하지 마라고 얘기해버리고 무관심하게 해버린다면 정말 그건 가혹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시당하는 거 완전히 내 존재 자체를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뭐 곧 어떤 높은 승려들이나 명상 속에 계신 분들은 그 관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들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건 뒤에 해결 방법으로 다 나오지. 일반적으로. 이제 최 사장님이 요즘 얘기하는 것이 중간층을 계속 얘기한다면서요. 맞아요. 중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쉽지 않다고. 우리도 맞아, 마찬가지고. 당장 우리만 해도 뭐 이렇게 좀 최 사장님 악플 좀 달리면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힘들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아무리가지고. 울지 마. 진짜.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진짜 관종이었던 것 같아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더 막 고독해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 근데 그거에 대한 실제로의 문제점은 관심을 갖고 싶었던 거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요즘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우리 주변의 인간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 관심과 사랑. 우리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왜 우리를 갈구고 공격할까? 집에서 관심을 못 받거든. 그렇지. 맞네. 요 밑에 사람들이 했던 그 어떤 서류에 자기 이름을 좀 올려가지고 사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갈고 하는 거야. 그치? 부장님들이 싫어하시겠네. 젓가락 올리기 뭐. 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 결핍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있잖아. 누구나 있는 것 있지. 같아.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 이런 거예요.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한번 하기만 해도 또 연락을 했는데 카톡이 1이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버린다. 근데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참 살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면서 환희해졌는다. 맞네.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지. 놀랍게도 알랭드 보통의 그 책 안에 카톡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지고. 두 번째, 속물근성입니다. 어릴 때는 그저 사랑을 받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속물 집단에 속하게 되고, 그 속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한 가지를 너무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저 사람은 인간 자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또 BMW 끌고 다니면 그렇죠. 브라보. 48평 집에 48평은 부자도 아닌가 요즘은. 나한테는 꿈에 나를 48평 집에 살고 있으면 좀 사네. 훌륭하신 분이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렇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분이구나. 괜찮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티코 타고 나왔어. 야, 이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티코가 막 튜닝돼 갖고 완전히. 티코가 언제적 차냐? 요즘에 안 나오냐? 모닝. 모닝 바뀌었어? 알았어. 모닝 좋은 차인데. 자,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게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 속물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라고 생각하면 좀 굽신굽신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속물근성은 결국엔 두려움에 기초를 하고 또 신문 혹은 사회 같은 데서 강요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속물 사회가 됐다. 근데 여기도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사치품이라고 하는 것도 탐욕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 그런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귀족들이 사갖고 집에다가 테이블을 놔두고 거울을 놔두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탐욕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 당시 사회상에선 저런 걸 사갖고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던 세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의 기록. 네. 표현 쩐다. 표현이 너무 멋지죠. 아니 근데 번역도 잘한 것 같아 이분이. 야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 앞에서 어딜 코를. 아유 너 표현 잘했구나. 발가락으로 쓰면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가슴에 상처. 잠꼬대로도 해 저런 거예요. 잠꼬대로. 그리고 여기까지는 되게 평범한데 전 기대해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세 번째가 기대입니다. 아니 기대를 그 속물근성이라고 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네. 원인이 네. 그러니까 뭐 사치품이라던가 사회적 지위, 뭐 부나 그런 명예 같은 거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외부에 있는 조건들을 네. 나의 뭔가 동일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에 깔려있는 풍조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뻔히 보이는 게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거지. 종교 같은 게 나오고 철학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대가 되게 재밌었어요. 기대하는 첫 번째 챕터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이 소련이랑 경쟁을 했는데 네. 미국이 이제 뭘 자랑하냐면 경제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뒤이은 경제 팽창에서 서방,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노렸어요. 차가 뭐 2대씩 있고, 뭐 TV가 2대씩 있고, 그런데 동시에 가장 괴로운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것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자들이,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평등, 기대, 선망 한 챕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실질적인 궁핍은 줄었는데,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는데 우리도 모두 차가 있고 모두 TV가 있고 우리가 모두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말하는 거죠. 한국에 사는 우리들도. 저 어렸을 때는 매일 샤워하지 않았는데. 매일은 안 해. 3, 4일에 한 번. 그치. 일주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 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농담이야. 알았어. 그 당시엔 진짜로 한 달에 한 번. 옛날에 목욕탕 가서. 씻기 싫어서 그런 거고. 그치.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는데 그거 물을 흘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우리 집. 정말 어렸을 때 말고 조금은 더 높입시다. 퍼다 썼는데. 그치.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퍼다 쓰고. 근데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누구나 그래도 웬만하면 샤워하는 시설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신자유주의 용어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귀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지 않냐. 옛날 고기 못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돈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중위층 사람들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았냐.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기가 싸지 요즘. 고기가 채소보다 더 싼 것 같아 진짜로. 100g당 가격이.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또 어디서 얘기해갖고 무지하게 욕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지금 너무 수준이 높다.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지. 그런데 그 이유가 준거 집단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장원제도 하에 있었던 농노들이 여기 정확히 농노라고는 아닌데 그건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농노 맞지 그죠? 정원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똑같게 사는 걸 봤어요. 그 농노들은. 나도 가난하고 옆에 사람도 가난해. 그리고 그 신분제는 하늘이 정해준 거였고. 그럼 어차피 저 귀족님들이 잘 사는 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나랑 동등한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은 괴로운 조건이지만 질투심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쾌적한 집에 살고 있지만 동창이 나갔다가 동창이 외제차를 끌고 오면 제일 괴롭다. 그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네, 그지? 집에 가면 잠을 못 자. 괜히 분해. 옛날에 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키가 나보다 커졌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 같은데. 누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알았어. 발가락을 썼는데. 잠꼬대로 건데. 앞으로 가. 은근히 재밌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자. 저 이거 되게 질문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서 그 논의에다 여기 넣어놨는데 얘기한 적 있나?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보편적인 서민들에게도 이제 정치권, 그 정치 투표권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엔 돈 가진 상인들이 우리도 돈 있으니까 우리 무시하지 마라. 돈 없는 귀족보다 돈 가진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를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거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혼자 들었었어요, 사실. 아니 정확히 지금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저에서는 그게 명분인데 진짜 그 상공업에 종사하던 부르주아들이 진짜 농민들이랑 자기를 평등하게 여겼을까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말하는 거 슈퍼에고에 깔려있는 그 기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문어 장난 아니게 지금. 근데 맞아요. 시민혁명이라는 거의 본질은 부르주아 혁명이고 반쪽짜리 혁명이다라는 게 사회주의 이념에서 파악했던 바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깠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은 반쪽짜리니까 이제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노동자 전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정확히 봤어요. 그렇구나. 그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서구 사회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되게 좀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게 돈 가진 자들이 권력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과거에 왕이 있었던 데가 황제 혹은 귀족들은 돈이 있었으니까 귀족이었던 거고 나중에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상공업 상인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왔고 그렇다면 정말 돈 없는 가진 거 없는 서민들이 권력을 가져오는 게 가능하긴 하냐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고 괴로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해? 돈 없고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해요? 저는 그 엘리트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더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걸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여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중요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뭐 경영자들이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만 있어서 사회가 반드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기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 맞아요. 따져보면. 우린 그냥 단순히 뭐 재벌이나 뭔가 최고급 경영자들은 사회적 기여가 많을 거야. 왜냐하면 뭐 자본 창출시키는 능력이 크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초래하는 사회적인 뭐 부작용이나 다른 구성원들이 갖게 하는 불만족 이런 걸 다 대비시켜 봤을 때 진짜 효용인지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잖아요. 그건 이제 경제적인 기준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대량 해고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본을 축적시켜 놨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됐다. 근데 대량 해고된 사람들 가족들은 생산 이제 지지 기반이 상실돼서 뭐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가 붕괴됐어요. 그 가족들의 고통이랑 대비시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기여가 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비슷한 것 같은 게 1인당 세금으로 하면 제일 많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공평한 세상에서 낼 수 있었던 받을 수 있었던 세금과 비교했을 때 그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민들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늘어났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감세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 뭉쳐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 사실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네. 사실 말하자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농민들이잖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먹는 걸 직접 생산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원래 마르크스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진정한 가치의 근원은 노동에서 나오는데 왜 니들이 공장 갖고 있다고 이렇게 무시하느냐. 중요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주제를 묶어가지고 또 얘기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안 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 해야 되는데. 너무 유아한 걸로 갔어.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나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그 주제를 우리가 뽑아보면 이런 주제인 거죠. 어떤 거냐면 이제 노동자나 아니면 서민, 사회적 기여도가 직접적으로 낮은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주제를 뽑아가지고 토론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 알랭드 보통 얘기해야 되니까.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서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납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 노예제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다수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며 체념 속에 살아갈 운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이며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의 엘리트들은 정말로 노동계급에게도 권리와 갈망이 있다.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망치나 낫의 정신 상태나 행복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말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 도구인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스도 우리가 최초의 뭐 민주주의 이야기 하지만 정말 뭐 100분의 1? 1% 정도만 사실 권한이 있고 10%였던 것 같아. 실제로 성인 남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10%.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당시에는 그래도 그 노예들이 비교할 계급은 그 정도였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불평등이 당연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이라는 관념을 억압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니체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평등한 게 당연하고 고칠 수 없다. 나는 그냥 여기 이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니체가 얘기했던 그 노예의 도덕 아닌가요?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그 기독교를 얘기한 기독교를 거죠. 얘기한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어요. 그 소개를 하자면 이건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기독교도가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기독교가. 또 사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평등주의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았고 권력에 굴복을 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계급이 좀 생겨났고요. 어느 정도. 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 한국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도 사실 성경 안에 이런 게 있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러면서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약간 유한 입장을 취하세요.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사실 완전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노예인 상태, 지배 계층이었으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서 자기네들이 독립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세금 낼 거 내라. 중요한 건 세금이 아니다. 이게 더 고차원을 이야기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고. 그렇지. 혁명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또 바울도 각자 은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이제 뒤에 가면. 그래서 누구는 그러니까 머리인 사람이 있고 발인 사람이 있고. 저희 그래서 무슨 영화더라? 설국열차 보면서 좀 되게 불편했던 게 설국열차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앞칸에서 누가 와갖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신발이다. 신발이 머리에 가려고 하면 괜찮냐. 신발은 신발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머리는 머리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각자 롤이 다 다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사실 성경에 나와요. 이거 그 석가도 비슷한 말씀 하셨다고 하지 않나요? 석가가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 이거 똑같이 얘기해요. 공자랑 맹자랑. 석가께서 뭐 어떤 거 말씀하시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잖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시하는 거를 받아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보시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재가자들이랑 출가자들을 분리시키잖아요. 재가자들이 없으면 출가자들의 그 생활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출가자들은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사도네. 그렇죠. 어쨌든 물질적 그 재가자들.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출가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 가가지고 이제 상담, 다이렉트 1대1로 만날 수 있거나 이런 기회 같은 것들이 생기죠. 재가자들한테? 네. 그렇군요. 보시하는, 대규모 보시를 하는 사람들 경우. 그렇지.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그게 롤인 건 거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도 이제 그런 거였어요. 머리, 팔, 다리 다 있고 눈 다 있는 건데 너 눈 하지 마라. 내가 눈 할게. 내가 발이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 머리가. 근데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건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롤이 다르고 맞아요.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를 들면 방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그걸 우열이 되기 시작하죠. 네. 그게 항상 이익이 독점돼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머리들이 착취하잖아요.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니까 우열관계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철학에서도 맹자가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농가학파에서 너는 밥 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왜냐하면 농사 짓지 않으니까 하는 일 없이 남의가 이제 농사 지은 걸 무료로 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맹자가 그래. 너는 네가 밥 지어 먹는 솥부터 너 생활도구 다 만들었으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왜 너도 밥 지어 먹고 생활도구를 다 만들었어야지 왜 밥만 먹는 농사만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착취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핏 듣기엔 굉장히 궁색한데.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돼 있으니까 각자 역할을 맡으면 그냥 아담 스미스 얘기한 것처럼 최대 효용인데 어떤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똑같은 게 나타나 있고 현대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과거는 교황, 주교, 황제,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신의 질서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하늘이 정한 질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생각했냐면 이거 읽어 내려가다가 조선이 그래도 대단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선의 유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혹은 사대부라고 하는 집단이 원래 민중을 위해 그 농민들이라고 해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면 왕의 자격이 없다 이런 철학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게 저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리고 왕을 교육시켜요. 이거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얘기했어요. 사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분이 타고났다고 해서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덕성을 자꾸 함양시키려고 후천적 교육이 들어가요. 경연. 네네. 진짜 빡셉니다. 그거. 아 그래요? 요즘 맨날 도망가고 풀타임 과외. 매일매일 하잖아요. 솔직히 명분이 좋은 거지. 왕 견제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지? 사대부가 왕 견제하려고 한 거잖아. 너무 조선의 사대부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후대에 그게 이제 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마 근데 이전에 있었던 정치 체제 중에 굉장히 독특한 체제라고는 알고 있어요. 저도 선진인 것 같아. 더 훨씬. 일단 왕정을 인정하는 체제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왕을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 분배 시스템이잖아요. 견제하고. 요거 기본 취지 자체는 좋은 거지 뭐. 그 사대부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정말 개차반을 치게 되면 그거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거고 이거 자체는 되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씨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18대입니다. 그때 우리 세종 얘기하면서 약간 덕후 기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19대였나? 우리 방송 대단해. 또 왕손도 있고. 그랬구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17세기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홉슨의 리바이어던, 존 로크의 통치론 같은 걸 볼 때 신은 아담 개인에게 지배권을 준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에게 그런 권리를 줬다, 지배권을. 그래서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고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를 이야기하면서 이 극적인 표현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알랭드 보통은 프랑스 혁명보다 오히려 미국 독립선언이 그렇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런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문제는 그런 평등을 추구하고 물질혁명이 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은 괴로워졌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뭐라고 썼냐면 출생과 운에 따른 모든 특권을 폐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느낄 때 야망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이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 금세 교정되고 마는 망상이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타고난 계급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기대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철거해버렸잖아요. 이제 우리도 귀족이 없잖아요.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물질적 평등을 성취할 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집단 안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집단이 너무 확대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건이나 나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냥 시민인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못 살지 하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야. 원래 차라리 불평등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물질적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일 수 고통스럽지 있었죠. 않은데 평등하다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미묘한 불평등만 발생해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게 개인 책임으로 완전 귀속되잖아요. 네, 그게 뒤에 나와요. 네. 예, 맞아요. 예, 사회 불평등 완전히 그 사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안 한 그 사람 잘못인 거지. 탓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즘 그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뭐 개천에서 욕나는 거 약간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욕하는 사회.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서. 난 해봐서 아는데 넌 안 해봤고. 저도 예전에 읽은 사회학 책 중에 앤서니 기든스라는 유명한 학자 있잖아요. 이름만 앤서니 기든스라는 학자도 이름도 못 거의 들어봤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사회에는 이제 각 개인들의 정체성이 뭐 전통에 의해서 딱 주어지잖아요. 종교라든가 맞아요. 관습에 의해서 딱 돼서 너는 무슨 특정 계급 안에 속한 뭐식이야. 이름이 아예 직업 이름이 딱 붙잖아요. 대장장이. 딱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건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전통적인 뭐 세계관이나 시스템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힘으로 그런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큰 축복일 수 있지만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선 불안의 원인을 그걸 꼽는 거예요. 그렇구만. 오히려 그거 역설적이게도 평등한 세상이 되니까 사람들은 불행해지더라. 귀족 사회에서는 오히려 하인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요. 귀족 아래에 있는 하인이에요. 그래서 그 운명을 받아들인 채로 뭘 할 수 있냐면 드높은 생각을 가지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민주사회에서는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이제 사회 정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산업가, 판사, 과학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무지하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젊은 하인들 사이에서 명량한 분위기가 막 조성이 돼요. 난 대통령 돼야지. 난 경찰 돼야지. 우리 어렸을 땐 경찰이 많았으니까. 장래희망에서. 대통령도 많았지. 대통령, 과학자. 남자들은 뭐 다 과학자였던 것 같고 막. 요즘엔 변호사야.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 정말요? 애들이야 국제 변호사야. 국제 변호사. 장래희망 1위가? 멋지다. 브리짓 존스 일기를 봤나? 국제 변호사. 우와.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제 조카는 장래희망의 꿀돼지. 뭐라고요? 4살인데 꿀돼지가 되고 싶다고. 그래. 좋네. 장난이구만.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젊은 하이들 사이에서는 일부는 성공하죠. 근데 결국에 다수는 상승에 실패하고 자기와 주인에 대한 증오가 커져버린다. 근데 과거엔 성취는 비교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타고나는 거였으니까 성취가 필요 없었어. 그땐 열등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중고 집단 비교가 매일매일 실시간 자기한테 푸시되지 않나요? 저는 SNS를 안 해서 근데 SNS 하시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원리를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트위터 하면 물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으시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매일 그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를 하면 제가 좀 잘 살고 있구나를 느끼고 왜냐하면 트위터는 다 찌질대거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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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은 자랑질하잖아. 페이스북엔 다른 거죠, 트위터가. 예. 네네. 네. 페이스북 보면 막 자기 어디 뭐 해외여행 간 거 막 자랑질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 내 친구들은 상대적 별로 박탈감 느끼는 것 같아. 안 하잖아. 하세요? 그럼요. 페이스북 친구 2,000명. 페이스북 말고 트위터. 그러세요? 트위터는 안 해봤어. 현실에 친구를 한 명도 없어요. 현실 친구 없는데 인터넷 친구 엄청 많아. 근데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있었나 보는 것 같은데 자랑은 카카오 스토리에 있을걸요 아마. 그렇구나. 뭐 보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뭐 브런치 오늘 어디서 청담동에서 브런치 먹는 거 꼭 올라오고. 네. 나는 힘든데 이제 해외여행 사진들을 꼭 올리잖아요. 어디 호텔에 묵어가지고 이게 사진들. 남편이 뭐 샤넬 하나 사줬다. 뭐 이런 거. 정말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받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압박이 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맞아. 되게 내가 힘들게 막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 뭐 되게 겉보기에는 저한테 이제 푸시되는 정보들만 봤을 때는 사람들의 중고 집단의 수준이 나보다 높은 것 같잖아. 굉장히 그치. 스트레스 유발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1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한번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데 그쵸. 문제는 그런 것만 올린단 말이죠. 그럼 계속 푸시 오는 것들을 보면은 다들 해외여행 되게 쉽게 다니는데 나는 힘들거든. 그 아까 샤넬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올린대요. 보통은 커피 한 잔에 여유라고 커피 사진을 올리고 옆에 샤넬 지갑 커피 그게 하나 있는 거지. 여성분들이 즐겨 찍으시는 그 사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찾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네. 뭔가 자랑 포인트가 있어. 찾아야 돼. 아무튼 이런 것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면 이렇게 그냥 자동차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핸들에 뭐 이렇게 아우디 마크가 찍혀 있다든가 차키 사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받다 보면 중거 집단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집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그쵸. 완전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옛날 스타일의 한옥집이거나 아니면 완전 이거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 집들이야. 그리고 꼭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꼭 그 계단이 있다?
복층이라는 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건 복층도 아니죠. 그냥 전원 2층 주택 같은 식으로 나온 거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해서 나오는 게 그렇죠. 중고 집단을 너무 높여놓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의 영화가 그 세트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경하거나 원하고 시인하는 거는 상위의 상태인데 중고 자기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별로 그냥 자기랑 똑같은 일상생활이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인데 자기처럼 살아요. 매일 뭐 8시간 야근 근무하고 맨날 부장님한테 욕먹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미세에서 직장인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부각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지만 그 장그래 같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 오부장 맞나? 맞아요. 오부장 같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잖아요. 그래서 미생 비판받던데요. 네. 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열정페이인 거지. 판타지죠, 판타지.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공하지 못하면 네 책임인 거야. 장그래 정도 돼야지. 네가 장그래 정도로 열심히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그래는 얼굴이라도 잘생겼죠. 근데 그 미생도 근데 아까 김도희 했던 얘기 맞는 것 같아. 뭐냐면은 미생이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상위 기준을 제시하는데 유일하게 차이점으로서 되게 현실적인 걸 보여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는 거지. 반대로 미생 같은 드라마가 굉장히 많았다. 아무도 안 보려고 할 것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반대로 여기 또 뒤에 예술편에서 나오긴 하는데 세상님이 예전에 그 서양 미술사 네. 하면서 네. 점점 이제 귀족계층을 그리던 것이 서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서민들을 그린 것들을 서민들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는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뭐 성경의 이야기들, 혹은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찬란한 영광을 그리다가, 그게 이제 왕이나 귀족을 그리는 초상화로 바뀌었다가, 이제 대자연을 그리는 그 자연의 회화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들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었던 여인의 모습을 담았는데, 일하는 여인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 해결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렇다면, 일상적인 우리의 삶, 애환을 담은 드라마에, 그걸 좀 아름답게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움들을 보여주는 포인트들을 담아놓으면 사람들이 안 볼까요? 보겠죠. 안 본다며. 근데 저는 안 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상에서 농부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다. 그거는 먹고 진짜 내 생계가 어려운 농부가 그걸 봤을 때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의 저런 삶의 모습이 왜 커피 유니크해 보이는 거지. 당사자인데 가서 그걸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보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거 내가 맨날 하던 건데 이런 느낌. 왜 커피 콜롬비아 슈프리몬가? 그런 광고에서 어떤 흑인 여자가 금색 옷을 입은 다음에 원두를 막 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렇군요. 오히려 더 그런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되게 열악하게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다들 우리는 새로운 걸 보고 싶군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서.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왕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일종의 정말 판타지를 실현시켜준다. 왕실 로얄 패밀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정말 신데렐라가 아니지. 그런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공주님의 우리한테 판타지를 심어주고. 그렇죠. 꿈과 희망. 그래서 세금을 높이시는 건 누구냐. 그렇죠. 매일 옷 갈아입으시고. 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유치한 아편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하죠. 요즘은 대부분. 그죠?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압박이 훨씬 강해집니다.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내세가 없으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 겨우 몇십 년 안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지상의 성취가 내세에서 실현해야 하는 일의 서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돼야지를 넘어서서 이게 끝인 거야. 죽으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성공해야 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문제야.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사실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주요한 자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이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떤 귀족이 자기 아들 한 살짜리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한 말이 저렇게 쉽게
죽을 수 그러니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삶은 진짜 고난의 연속이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자크 로소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야만인과 근대 노동자 중에 노동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냐. 근대 노동자 이 당시 근대 노동자는 진짜 열악했을 테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굶어 죽지는 않는 세상. 우리나라는 좀 요즘 심각해진 것 같아요. 자칫하면 굶어 죽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굶어 죽지 않는 좀 서민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할 때 야만인과 지금 한국의 서민들이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루소는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부인데 야만인들은 갈망하는 게 뭐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신석기인들 노동 시간이 평균 하루 2시간이었다며. 근데 우리는 20시간씩 일하니까. 그치. 그럴 수 있겠네요. 고양이 같은 애들도 보면은 하루 종일 자고 놀거든요. 배고플 때 사냥 잠깐 해. 그러고 나서 남이 놀고 자기네끼리 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떤 이제 사회 시스템이 오히려 평등해진 것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